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왜 그랬죠?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에? 에? 이게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하다. 왜 저렇게 멈춰있죠?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진짜 영화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근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그렇죠. 예.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위험한 국가로 만든 마약 조직의 활동과 그 역사적 배경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혹시 예. 앞부분만 살짝 너무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게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라 할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했네요.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지금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문제라는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나셨어요. 보여요. 예.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경찰관이죠.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nna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아,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Good to go, good to go. Take him, move in. Get out of the ground, here we go. Each one of those, what?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퇴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리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에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그냥 예,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이 마리화나나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해상 루트가 막히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는 플라사의 우두머리들,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실제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나와 있었고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또 생겼.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아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진짜.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멕시코와 미국, 멕시코와 미국.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카마레나 살해 사건에 대한 응징을 가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걸 압박해. 정답. 이것 지원 씨? 죽인 사람 내놔라. 존말할 때.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오답입니다. 아니요? 정답. 규현 씨? 미국의 요원들이나 이런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멕시코 내에서 수사할 수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확한 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맨날 맞추네요. 어떻게 정확한 답. 누구 지금 시청자를 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민한 주제인데. 사랑의 총알을 썼어요. 사랑의 총알을 쏘신 거죠? 네, 사랑.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징역이. 네. 그러면 총 77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했다가 왜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형.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단일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의 카르텔 분할 과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 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인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구스만이 그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카르텔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칼데론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손건우 씨,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 마약 단속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뭐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말이 되는 거죠.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랄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 세타스는 그 핵심 구성원들이 원래 이 조직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DEA. 정답. 나도 그 생각. 지원 씨? DEA. 바로 맞추겠습니다. DEA는 오답. 미국 거기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니까요. 경찰. 정답. 경찰 말고 카메론 씨? 특수수사원 같은. 수사원 말고 정답. 혜성 씨? 군대? 특수부대? 혜성 씨 정답입니다. 군대가 특수부대? 했다고? 예. 그 군대 그 뭐야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제 선포했던? 선포 투입시켰던 군대 그 군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에서 경력을 쌓고 카르텔로 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와. 멕시코 대단하다. 특수 부대 원인이 어땠겠어요? 전투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거 다르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로스 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래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와. 월급도 좋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뭐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해야 할 경찰이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갈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아니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건강한 생활에 좀 집중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와.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와,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용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 40대 여성 헬렌 로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이 뒤집힌 채로 입에 거품을 물더니 급기야 피까지 토하던 그녀. 심지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헬렌은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물기까지 괴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이송된 헬렌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그 좀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정체가 바뀌면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우학이잖아, 지우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헬렌처럼 괴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불과 한 달 사이 10명이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 봐 걱정이네요.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의 정체는 바로 동그랗고 납작한 알약 한가운데에 새겨진 유명 SNS의 좋아요 로고. 어머. 그러니까 헬렌을 포함한 사망자들은 일명 좋아요 알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뒤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환각을 유발하고 말잖아요. 보통 뭐 중독에 빠지긴 하지만. 근데 8명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로 보면은 저 알약에 뭔가를 또 추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독약 같은 거를 주입을 했다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아요 알약은 강한 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알약을 제조한 사람은 뭐 찾거나 뭐 잡거나 그랬습니까? 이 좋아요 신종 마약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만큼 현재 그 배후나 범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숙함을 가장한 악의 세계. 지금도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신종 마약.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론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 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경찰이 껴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짐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큐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